불과 한 장의 계약서였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세계 최강 미 해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노르웨이 피오르드의 차가운 아침이었어요. 제 사무실에서 그 충격적인 뉴스를 봤을 때를 말이죠. 미국이 한국에게 군함 건조를 부탁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바이킹의 후예인 저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레 안데르센입니다. 45살, 노르웨이 오슬로에 살고 있어요. 노르딕 쇼핑이라는 해운회사의 CEO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3대째 해운업을 하고 있어요. 보유 선박만 200척이 넘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그리고 저까지. 바다가 저희 인생 그 자체였죠. 제 사무실 벽에는 바이킹 선박 그림이 걸려 있어요. 그 옆에는 가족 사진들. 그리고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작은 스티커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Korean ships? Just cheap copies. 한국 배들은 그냥 값싼 복제품이라는 뜻이었죠. 동료들과 농담 삼아 붙여놓은 건데 사실 제 진심이기도 했어요. 천년간 바다를 지배해온 바이킹의 후예로서 말이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생각은 명확했습니다. 그저 싼 값에 배를 찍어내는 공장일 뿐이라고 여겼어요. 진짜 해양 기술은 우리 노르웨이와 독일, 네덜란드에 있다고 확신했죠. 작년 3월이었습니다. 오슬로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노르딕 해운업계 연례 모임. 그날 저는 정말 자신만만했어요. 한국 조선소들이 가격을 또 올렸다던데 동료 라르센이 말했습니다. 그래봤자 중국산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지.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진짜 해양 기술은 우리 노르웨이에 있다고. 그때 제가 인용한 통계가 있었어요. 노르웨이 해운업 세계 4위, 한국 조선업 세계 1위라고 하지만 40% 점유율.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니야.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진짜 바다를 아는 건 천년간 바다와 함께 살아온 우리니까. 회의실 안의 모든 CEO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모두 같은 생각이었죠. 한국은 그냥 값싼 노동력으로 배를 만드는 나라. 기술이나 철학 같은 건 없는 단순한 제조 공장. 중국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부품 공급업체 정도로 봤어요. 그날 밤 제 아내 잉그리드가 물었습니다. 여보, 한국 조선업체들이 정말 그렇게 수준이 낮아? 저는 자신만만하게 답했어요. 당연하지. 그들이 잘하는 건 기껏해야 남의 기술을 조금 개선하는 정도야. 진짜 혁신은 우리 유럽에서 나오는 거라고.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확신했어요. 바이킹의 DNA가 흐르는 저희가 바다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끼어들 여지는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곧 깨닫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깨달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도 모른 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3월 아침 9시 정각. 제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비서 에리카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사장님, 급한 뉴스가 있습니다. CNN 긴급 뉴스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중국 최대 조선소에서 건조된 컨테이너선 첫 항해에서 침몰. 25명 사망. 원인은 용접 불량. 저는 처음에는 그냥 하나의 사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 전화는 저희 런던 지사장 스벤이었어요. 올레, 큰일 났어. 우리가 중국 다른 조선소에서 주문한 LNG선 3척 말야. 모두 가스 누출 결함으로 운항 중단이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3척 모두? 응. 영하 163도 저장 탱크에서 가스가 새고 있어. 한 척당 2억 달러인데 이거 완전히 망했어.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독일 함부르크 지사장 하인츠였습니다. 올레, 중국 상황 들었어?
내가 알기로는 이번 달에만 중국 조선소 관련 사고가 12건이나 났다고. 12건이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맞아.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중국 조선소 50곳 중 30곳이 파산 위기래. 화면에 보이기 시작한 끔찍한 통계들. 중국 조선소 안전사고율 15.7%.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100척 중 15척 이상이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중국은 믿을 수 없다는 말이네. 더 충격적인 영상들이 나왔어요. 가스 누출로 대피하는 승무원들, 침몰하는 컨테이너선들, 줄줄이 문 닫는 중국 조선소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중국이 안 되면 대체 누가 배를 만든다는 거지? 며칠 후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BBC 특별 보도였어요. 미 해군 차세대 구축함 건조 프로젝트 무기한 연기. 이유 미국 내 조선소 기술력 심각한 부족.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잠깐, 미국이 군함을 못 만든다고? 세계 최강의 미 해군이? 더 놀라운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미국 조선소 수 1970년 600개에서 2024년 단 7개로 감소. 군함 건조 능력 중국의 10분의 1 수준. 건조 기간 한국 3년 대 미국 7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약했다고? 그때 워싱턴 포스트 헤드라인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Made in USA? 이제 미군함도 외국산 시대. 제 동료 페테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올레, 이거 진짜야? 미국 조선업이 이렇게 무너졌다고?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페테르, 나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이야. 하지만 이 뉴스들이 사실이라면 그때 제 머릿속에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도 안 되고 미국도 안 되면 도대체 누가 제대로 된 배를 만든다는 거지? 일본은 어떨까 싶어서 도쿄 지사에 연락했어요. 사장님, 일본 조선소들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신규 주문은 3년 대기예요. 게다가 가격이 한국의 2배입니다. 유럽은 어떨까요? 독일 조선소에 문의해 봤더니 죄송하지만 군함 기술은 저희가 보유하지 않습니다. 상업 선박만 가능해요. 저는 점점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드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3월 23일 저녁, 제 핸드폰에 메시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워싱턴 DC에 있는 동료 제임스였어요. 올레, 펜타곤 내부 문서 봤어? 미군이 한국에 차세대 구축함 12척 발주했다고. 12척? 설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 메시지가 왔습니다. 런던의 해군 관계자였어요. 영국 해군도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 수리를 한국에 맡겼대. 세 번째 메시지. 프랑스 원자력 잠수함 핵심 부품 70%가 한국산이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메시지가 계속 왔어요. 독일, 호주, 심지어 중국까지. 한국 조선기술자 1000명 긴급 초빙. 저는 그 순간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말이 안 돼. 한국이 세계 해군의 배를 만든다고? 그 작은 나라가? 내 사무실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봤어요. 한국은 정말 작은 점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작은 점에서 나오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모든 해군 강국들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인터넷을 뒤져가며 더 많은 정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 한국이 세계 조선업 40%를 차지하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고부가 가치 선박, 특히 LNG선의 70%가 한국 제작. 군함과 잠수함 기술에서는 거의 독점 수준. 도대체 어떻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50년 역사의 한국이 1000년 바다를 지배한 우리를 넘어섰다고? 그때 제 아내가 들어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얼굴이 너무 어두워.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잉그리드, 내가 틀렸던 것 같아. 뭐가? 한국말이야. 그들은
단순한 복제품 제조업체가 아니었어. 진짜 바다의 지배자였던 거야.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자고. 한국에 가서 제 눈으로 직접 보자고. 과연 그 작은 나라에 바다를 지배하는 비밀이 있는지.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그때 몰랐어요. 3월 25일 새벽 3시. 저는 잠들 수가 없어서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어요. 오슬로의 차가운 밤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천년간 바다를 지배해온 바이킹의 후예인 제가 50년 역사의 한국에게 배운다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잉그리드, 저는 아내를 깨웠어요. 한국에 가려고 해. 갑자기 왜? 직접 봐야겠어. 과연 그 작은 나라에 바다를 지배하는 비밀이 있는지.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괜찮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그렇게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목적지 서울 인천국제공항, 그리고 거제도 현대중공업.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몰랐어요. 3월 28일 오후 2시 3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건 한국의 첫인상이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라는 것이었어요. 공항 시설도 깔끔하고 사람들도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 좀 뒤떨어진 이미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아직도 개발도상국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을 보는 순간 그런 편견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계속 바라봤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못지않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더군요. 이게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 한국이 맞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바로 현대중공업에 연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사전 약속 없이는 미팅이 어렵습니다. 저는 노르웨이에서 온 노르딕 쇼핑의 CEO 올레 안데르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로 연락드린 건데요. 이메일로 문의사항을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결국 그날은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더 정중하고 겸손한 자세로 다시 연락했어요. 안녕하세요. 노르웨이 텔라코어의 올레입니다. 혹시 짧은 시간이라도 만나뵐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상대방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한국 기술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심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상 밖의 답이 돌아왔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시간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짧은 시간이고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어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만날 기회를 얻은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 미팅이 너무 중요했거든요. 이 미팅이 실패하면 정말 길이 없을 것 같았어요. 3월 30일 오전 9시. 부산에서 거제도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아름다웠지만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현대중공업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정문을 보는 순간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게 정말 조선소인가?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도시 같았어요. 한국교선소 관계자 김 선장님이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분이셨어요. 올레 씨,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놀라셨죠? 이게 바로 세계 최대 조선소입니다. 저는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카메라가 천천히 팬하며 보여주는 장면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길이 400m, 폭 100m의 거대한 드라이도. 동시에 건조 중인 초대형 선박 12척. 40층 빌딩 높이의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배를 만드는 곳인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선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배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표현이죠. 우리는 바다 위에 도시를 만듭니다. 그때 김 선장님이 구체적인 스펙을 설명해 주셨어요. 24,000 TEU 컨테이너선, 축구장 4개를 합친 크기, LNG선은 영하 163도에서 30년간 무결함 보관 가능. 건조 정밀도는 1mm,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1mm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바다에서는 1mm의 오차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들의 기술에 대한 철학이 느껴졌거든요. 김 선장님이 저를 첫 번째 구역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로봇 자동 용접 라인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로봇들이 정확한 동작으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용접하면 오차가 생기죠. 김 선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로봇은 0.1mm 정확도로 24시간 작업합니다. 저는 중국 조선소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그럼 중국은 왜 못하는 거죠? 중국은 빨리 많이 만들려고 해요. 김 선장님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척을 만들어도 100년 가게 만듭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속도와 품질.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한국은 품질을 택했구나. 두 번째 구역은 LNG 저장 탱크 제작 현장이었어요. 거대한 은색 탱크가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이 탱크 하나 만드는데 2년이 걸려요. 김 선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년이나요? 왜 그렇게 오래? 저는 궁금했어요. 영하 163도에서 30년간 한 방울도 새면 안 되거든요. 중국산은 5년 후부터 누출이 시작돼요. 그제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가격이 비싼 이유를 말이에요. 한국은 단순히 탱크를 만드는 게 아니라 30년간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 구역으로 가려는데 김 선장님이 멈춰 서셨어요. 저쪽은 출입이 제한된 구역입니다. 군사기밀 구역이에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무엇을 만드는 곳인가요? 미 해군 차세대 구축함을 만들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왜 여기서 만드나요? 미국은 기술은 있지만 만들 능력이 없어요. 김 선장님의 답변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둘 다 있죠. 멀리서 보이는 군함의 모습.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최첨단 군함이었어요. 저기 보이는 것이 미 해군 차세대 구축함입니다. 미국이 7년 걸릴 것을 우리는 3년에 완성하죠. 저는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세계 최강 미군의 군함을 한국에서 만들고 있다니. 그럼 다른 나라들도. 네, 영국 항공모함 수리도 여기서 하고 있어요. 프랑스 원자력 잠수함 부품도 우리가 납품합니다. 독일 유보트 기술도 우리와 공동 개발하고 있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상선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세계 해군력의 핵심을 담당하는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김 선장님이 저를 바다가 보이는 언덕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완성된 선박들이 바다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선, LNG선, 그리고 군함까지. 모든 배들이 한국에서 만들어져 전 세계 바다로 떠나가고 있었어요. 올레시, 바이킹이 바다를 정복했다고 하는데 김 선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 조상들은 1000년 전부터. 저는 자부심을 갖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진짜 바다를 지배하는 건 용기가 아니라 기술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에서 만든 선박들이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장면이 펼쳐졌어요. 북극 항로의 한국산 쇠빙선, 지중해의 한국산 크루즈선, 태평양의 한국산 컨테이너선, 심지어 미 해군 함정까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바이킹은 바다 위를 떠다녔지만 한국은 바다 자체를 소유하고 있었구나. 해가 지고 있었어요. 거제도 바다 위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아침에 왔을 때의 오만했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겸손함과 경외감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김 선장님께 말씀드렸어요.
한국이 이렇게 놀라운 나라인 줄 몰랐어요. 김 선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올레 씨,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충격적인 건 내일 알게 될 거예요. 내일요? 네. 내일은 미국 조선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날 아침, 김 선장님이 저를 특별한 장소로 안내해 주셨어요. 현대중공업 글로벌 전략실이었습니다. 거대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제 앞에 펼쳐졌어요. 그 화면에 보인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이게 미국에 지을 조선소인가요? 텍사스주 휴스턴에 건설 중인 거대한 조선소 3D 설계도. 2000에이커 부지. 여의도의 7배 크기였어요. 네, 맞습니다. 전략실장 박 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미국 정부가 직접 요청했어요. 한국 기술로 미국 조선업을 부활시켜 달라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부탁을? 투자 규모만 50억 달러입니다. 고용 예정 인원은 15,000명이고요. 3년 후면 여기서 미 해군 최신 구축함이 한 달에 한 척씩 나올 예정이에요. 화면에 실시간 건설 진행 상황이 보였어요. 한국에서 온 최첨단 장비들. 한국인 기술자 2,000명과 미국인 근로자 8,000명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에요. 박 부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미국 조선업 전체를 재건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경쟁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도 좋아요. 박 부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건전한 경쟁은 모두를 발전시키니까요. 그때 제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한국은 경쟁자를 키우는 게 아니라 파트너를 만들고 있었어요. 박 부장님이 저를 다른 구역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교육센터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한국인 기술자들이 미국인들을 교육하고 있었거든요. 미국 기술자들이 매달 500명씩 한국에 와서 6개월간 집중 교육을 받아요. 교육 담당자 이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용접 기술 실습, 3D 설계 소프트웨어 교육, 품질 관리 시스템 학습, 안전관리 프로토콜 훈련.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었어요. 그때 미국인 교육생 마이클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35세 정도로 보이는 엔지니어였어요.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배운다니. 하지만 이제 인정해요. 이들의 기술은 정말 다른 차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공감했어요. 미국인들조차 겸손하게 한국에서 배우고 있었구나. 이것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어. 그때 제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텍사스 현지에서 온 소식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소 건설로 지역 경제가 완전히 살아났다. 20년 전 문 닫았던 조선업이 한국 덕분에 부활했다. 한국 기술자들이 오면서 동네가 완전히 변했다. 저는 감동받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이전한 게 아니라 미국 지역 공동체를 부활시키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김 선장님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부산항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서였어요. 올레 씨는 왜 한국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김 선장님이 물으셨어요. 기술력? 아니면 정부 지원? 저는 생각해 본 대로 답했어요. 틀렸어요. 김 선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바다에 대한 철학이 달랐어요. 철학이요? 노르웨이는 바다를 정복하려 했고 중국은 바다를 이용하려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바다와 하나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한국 조선소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의 모습이 나왔어요. 밤늦게까지 설계도를 들여다보는 엔지니어. 1mm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품질 관리자. 30년 후를 생각하며 용접하는 기술자. 우리에게 배는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에요. 김 선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바다 위에서 인간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세계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의 성공 비결을. 그들은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꿈을 만들고 있었어요.
미래를 만들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노르웨이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바이킹의 후예라는 자부심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천년간 바다 위를 떠다녔지만 한국은 50년 만에 바다를 지배했어요. 이제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모두 한국 없이는 바다에 나갈 수 없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조차 한국의 기술에 의존해요. 바다를 지배하는 것은 함포가 아니라 기술이었습니다. 오슬로에 도착해서 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를 보니 그 스티커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Korean ships? Just cheap copies. 대신 새로운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Powered by Korean technology. 누가 바꿨는지 모르지만 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21세기 바다의 패권을 쥐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이룬 기적. 이것이 진짜 소프트 파워입니다. 기술과 철학으로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힘이에요. 여러분도 한국의 이런 모습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지금까지 올레 안데르센의 바다 패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